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일하는 사람의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해 요인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 과학행정 실무사 선생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물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적 요인도 마찬가지죠. 네, 시약 관리라든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자재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하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일을 하시면서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어, 이 과학 실험 준비, 실험 도구 및 화학약품 관리, 실험 지원 이런 것들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터에서의 유해 위험 요인,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않은 현장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종합병원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 특히나 우리 과학행정 실무사 선생님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사진으로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배임이나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재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피부 질환, 그리고 암 발생의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 기자재들이 깨지면서 급성, 만성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직업성함의 문제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 일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해 요인들이 있고 그 유해 요인으로부터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방의 측면에 있어서 학교 현장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이 가장 우선에 놓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학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이 무너졌을 때, 예방이라는 과정이 실제로 무너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산업재해이고 그 산업재해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가 알 권리인데요. 알 권리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거는 뒤에는 테이프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이렇게 묶거나 천정에 붙이거나 할 때 쓰는 거 없어요?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근처도 안 가봐서 낚싯줄은 있어요? 저희 강낭콩 때문에 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리고 골병이 든다고 한다면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
그리고 우리 현장의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문제라든지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측정 결과를 알 권리도 있어야 하고요.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방적인 수준의 알 권리가 사실 우리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알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할 권리, 그리고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포함해서 예방을 위한 이런 권리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조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산재보상보험법이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이면 보험 약관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다쳤을 때 혹은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사실 관련한 보험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총칙이나 법의 목적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법은 여기 이제 제가 박스로 가려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실행해서 네, 근로자의, 네,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해 노동자의 재활, 그리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보험시설은 우리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운영한다는 의미예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하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행해서 누구의 보호에 이바지를 해야겠습니까? 노동자의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이 법이 우리 학교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해서 보험약관의 1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고요. 네.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재보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사보험과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 사회보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특징은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보통은 산재는 내가 실수해서 다쳤는데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 법은 보상하게 되어 있다, 치료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실수로 실습 기자재를 깨뜨렸다든지 실수로 부딪혔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렬보상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법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건 아니면 아주 높은 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일정한 수준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률 보상주의의 원칙을 갖고 있는 보험이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 한다면 현실 우선주의입니다. 현실 우선주의는 네,
당연과 현실 우선주의라는 것은 보통의 보험약과는 법적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워낙 한국 사회에서 일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어, 배우자가 유족 보상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하게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우선주의가 이 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당연 가입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재보상보험에 제외되어 있는 법들이 있는 그 범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산재보험이 아닌 여타의 보상보험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사들 같은 경우에 교직원 보험이 따로 있고 공무원들 공무원 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상 체계를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입증 책임인데요. 입증 책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따로 묻지 않습니다. 어, 이불을 차 버리고 주무셔가지고 감기에 걸리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묻지 않잖아요. 예. 따지고 묻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해주는데 다만 이 법과 관련해 이 산재보상보험법은 내가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걸 노동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입증 책임이라고 했을 때도 이 입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혹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규범적 판단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법적 규범적 판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보상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 산업재해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면서 배임, 뭐 부딪힘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은 병에 걸리는 것들인데 특별하게 직업병과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것은 어, 이 업무를 하는 사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확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것들을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상에서도 일상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업병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직업 관련성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것 중에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산재보상보험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3일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신청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재해 종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다라는 건데요. 업무상 재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인 것이고 이것이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질병이다. 업무로 인해서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 업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다. 라는 경우들을 따지게 된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사고에는 어떤 게 있냐? 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험 준비 과정 그리고 정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 이런 거겠죠. 특히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 업무상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학교 현장은 교육청장님이 이 사업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청 산하의 시설, 제공 시설에서 이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것 또한 산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나 뭐 회식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업주가 실시하는데 참여하라고 했다. 그와 수반된 행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업무상 사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휴식 중에 발생한 사고도 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폭력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폭력 행위가 그런 것들도 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과학행정 실무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가령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실습을 준비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무거운 것을 들어 나르거나 망치로 깨거나 분쇄하거나 이런 일들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로 인해서 골병에 걸렸다거나 근골격계 질환에 걸렸다거나 혹은 피부염에 걸렸다거나 폐질환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두 번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 이런 것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이건 부상이죠. 부딪히거나 해서. 근데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돼서 다른 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산재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여기서는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뭐 다양한 업무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산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세 번째는 출퇴근 제외인데요.
출퇴근제는 이제 조금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 밖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그러니까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한 그 통근버스에 타서 이동한 경우만 된다였는데 2017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퇴근하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도보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 경우도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제인 것이고, 우리가 보통 출퇴근하는 경우에 자차로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닌 자전거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나는 킥보드 같은 걸 타고 이동했다. 그럼 킥보드를 타고 학교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게 통상적인 나의 교통수단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산재보험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하나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일탈 또는 중단과 관련해서 이 출퇴근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이 출퇴근 경로는 집에서 학교로 출근했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로예요. 이 경로에서 일탈을 했다라는 건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딘가를 들려서 친구를 만나러 가서 원래는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로는 A에서 B로 가지 않고 A에서 C로 갔다라고 하면 일탈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을 안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탈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법에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건 출퇴근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뒤에서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즉 뭐 통근버스 혹은 뭐 승합차 이런 것에 뭐 원거리라서 공장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요 부분을 보시면 될 텐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근하셨다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잠시 마트에 들렸다가 다시 통상적인 경로인 이제 뭐 예, 나왔다. 그러니까 중간에 마트에 들어간 건 일탈이지만 마트에서 나와서 다시 퇴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출퇴근제로 본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에서 보이듯이 뭐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퇴근하는 경우에 여기에 들려서 교육기관에 들려서 교육을 받고 다시 퇴근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선거, 국민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들리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 이건 이제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혹은 교육기관에 데려다 줬다 다시 데려오는 행위.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뭐 어딘가에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하시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간에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다 출퇴근 경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질병치료 예방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있거나 뭐 아동들이 있거나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과정이 아니라 병원에 들렸다 오는 거. 이것도 다 크게 보았을 때 출퇴근 제 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출퇴근 사고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령 범죄 행위와 연관된 거예요. 범죄 행위랑 연관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차를 끌고 오시다가 음주 운전을 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도보로 이동하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단횡단을 했다. 이런 거 안 된다. 뭐 혹은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했다. 이런 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에 출퇴근제는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업무상 사고가 있다.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 요 정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 10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많이들 던지십니다. 특히나 특정 질병만 산업재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산업재해는 승인율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은 복잡하다,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산재 사건은 대리인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나 꼭 누군가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업주가 거주하면 이거 이제 잘못 썼는데요. 네, 못한데 사업주가 거부하면 산재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 산재 안 돼요라고 하면 산재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재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거나 유능한 노무사를 통해서 혹은 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산재 승인을 한번 산재를 넣었을 때 안 되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 산재는 사업주가 호의적이면 가령 학교가 호의적이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중에 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 이것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오해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는 것은 재해와 관련해서 치료와 관련한 것들만 보상하는 것이지 위자료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 그리고 정률 보상을 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손해와 관련한 모든 것을 보상하진 않고 민사소송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실제로 치료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산재로 승인이 되면 치료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보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는 특정 질병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암부터 시작해서 심장질환 등등등 간질환까지 한 10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산재에서 어떤 것들을 보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산재 보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산재 보험으로 포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폐라든지 난청이라든지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신체 부담 작업 이런 모든 것들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만 산재다라는 건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직업상함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우리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의 문제로까지는 한국 사회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같은 교육 공무직인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직업성 암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잖아요. 이런 직업성 암의 문제도 한국의 대부분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암인데 이게 나의 업무랑 나의 직업과 상관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못 하셔서 사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들과 유럽 국가들 이런 곳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유럽에서는 암 사망자 비중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직업성 암일 경우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한 6% 정도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연관을 못 짓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일 뿐이지 사실 직업성 암도 직업성 암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오해가 산업재해는 어쨌든 승인 과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보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승인율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는 96%가량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베이거나 까지거나 하는 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으면 요건 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 오히려 사고는 또 학교에서 다쳤다는 걸 목격자가 있거나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냥 다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텐데 질병도 사실 62% 이상 산재를 넣었을 때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의무기록지나 관련 진술서 등을 통해서 일하다 다친 사실을 증명만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고는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40% 내외에서 승인율이 있다는 것이고 골병 문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이런 병들도 사실 산재 보험으로 신청을 했을 때 70% 이상 승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많은 질병이 산재로 처리되고 있고 승인율도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은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산재 신청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2장으로 끝납니다. 이런 2장짜리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만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화면을 좀 키웠는데요. 네. 여기 성명,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성명 쓰실 수 있잖아요. 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다 쓰실 수 있고 채용일자도 쓰실 수 있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첫 페이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재해 발생 일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사고는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 사고 난 날짜와 시간을 쓰시는 거고요. 다만 질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은 네,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은 날짜를 쓰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요양급여 신청서에 요걸 쓰는 건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한 측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보면, 그래서 내가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지, 질병으로 신청하는지, 출퇴근제로 신청하는지 셋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내시면 되고, 사업장명은 어느 학교인지, 사업주명은 네, 교육청장님 이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 모르면 이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하면 넣어주거든요.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소, 사업장 주소, 학교 주소 넣으면 되고요. 재해 발생 경위는 6카 원칙에 따라서 넣는 건데 요 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요 칸에 들어갈 정도로만 짧게 넣으시면 안 되고 6카 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뭐 A4 용지에 2장, 3장에 걸쳐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산재보험으로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들. 사고 같은 경우에 그
사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질병은 조금 더 내가 왜 골병이 들었는지, 왜 팔목이 아프면 팔목이 아픈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학교에 와서 출근해서 만약에 손목으로 내가 산재 신청을 한다면 손목 부담 업무를 출근부터 퇴근까지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입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 보험 신청서를 보고 일단은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손목에 부담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와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인식할 정도로만 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내가 과학행정 실무사로 일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같이 상담하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같은 경우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고요. 여기 이제 사인해서 신청을 하는 거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체크 하셔가지고 그냥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 신청은 어렵지 않고 입증 책임도 조금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 질환이 생겼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아픈가? 내가 왜 허리가 아픈가? 이런 것들 연관성을 따져서 신청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진단받은 기관, 병원에서 이제 내가 산재보험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소견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특히 사고가 아닌 질병과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은 임상 의사라고 하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만약에 피부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만나는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예를 들어서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어떤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약물을 투여하면 좋은지, 어떤 요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공부한 선생님들이지, 이 피부 질환이 어떤 업무 때문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찾아가는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면 산재랑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난 모르기 때문에 못 써준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 경우에는 그냥 진단서만 어떤 병인지에 대한 진단서만 정확히 받으시는 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 산재 신청을 하고 관련해서 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업무 관련 소견서를 쓰거나 하는 방식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찾아가는 병원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 분들은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는 진단서만 정확히 받고 그걸 써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또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따라하기 쉬운 요양급여 신청서 뭐 작성 방법 이렇게 해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산재 신청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내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 직원분이 또 안내해 주시는 과정이나 절차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특별하게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진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이 필요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어떤 거냐, 재해 경위가 명확한 사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노무사나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격자만 있으면 됩니다. 동료만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동료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한 일인데 출퇴근제 관련해서 어떤 분이 혼자서 뭐 회사 통근 차량을 타신 분도 아니고 뭐 버스를 타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CCTV가 없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져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입증을 하시냐면 요즘 이제 스마트워치 많이 차시잖아요. 그 스마트워치에 운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요 맥박이나 요게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여준 걸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재해 경위가 명확한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만 있으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는 변호사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이 분들에게 별도의 수임료 같은 걸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업무 부담 그리고 발병 요인이 명확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장애가 생기는 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급여를 받아야 될 때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산재 브로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사나 변호사가 만약에 장애 진단을 더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브로커인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후에 발생한 난청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노무사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의학적 판단이 문제인 사안도 변호사 노무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관련해서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어, 안 써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산재 신청하는 과정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요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아프거나 다쳤는데 3년이 지났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 사건은 사망한 다음도 5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조력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 가능하다. 학교에서 이거 산재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들도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산재가 되면 학교에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산재보험은 어쨌든 아무리 학교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위험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조심하기도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병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예, 사업주가 조력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받으시면 된다.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보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문가보다 본인의 노력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누군가 돌아갔을 때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질병 같은 경우에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과정이 열리거든요. 그때 참석해서 진술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산재 신청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 조력을 받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한국 사회는 좋아하는 게 3, 4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승인이 나도 심사 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라는 과정이 있고요. 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3번의 절차를 거쳐서 안 되면 또 행정 법원을 가서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처음에 불승인을 당해도 두 번째 과정인 심사 청구에서 15%가 다시 뒤집어져서 승인이 되기도 하고요. 재심사 과정에서 또 9%가 다시 뒤집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법원에 가면 또 20% 정도 이기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마치 본인들이 사범인 것처럼 착각하는 곳이라서 보험료를 많이 안 내면 좋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고 까다롭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승인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통해서 상의를 해서 이게 왜 불승인이 나왔는지 입증 책임을 입증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산재 승인 이후에 요양급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과 관련해서 급여를 받게 되고 휴업을 했을 때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장애가 발생한 장애급여,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유족급여까지 이렇게 쭉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고 산재는 본인 부담 비급여가 꽤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일 경우에 어쨌든 어, 후유증이 남거나 후유장애가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평생 국가가 어찌 보면 책임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산재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오히려 일부만 보상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서 사고 등등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 대응과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세 가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치료를 잘 받는 것이고 어떤 병에 내가 걸렸다라는 진단명, 상병이라고 하는데요. 진단명을 정확히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재조사 및 증거 수집은 사고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요양 청구, 요양비 청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전반적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고성재 우리가 보통 일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사고 경위를 일시, 장소, 부위를 특정해서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병원에 내원해서 외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의무기록지에 사고 경위를 기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목격자를 확인하는 것. 동료 중에 누군가 내가 다치는 걸 봤다라는 걸 있으면 그 진술서를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한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겁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재해조사를 나오고 결정 통보하고 보상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딱 한 2주 정도예요.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 사실관계 정도 확인을 합니다. 사업주를 통해서 이게 학교에서 다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확인하고 그냥
보상 절차로 가게 되는 통상적인 경로가 있고요. 이 목격자가 없거나 사업주가 이거 학교에서 다친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통상적으로 97%가량 대부분 다 별일 없이 사고와 관련해서 산재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류에는 아까 제가 2장짜리 어렵지 않다는 요양급여 신청서. 이건 이제 산재 신청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요양급여 신청서를 쓰고 산재 소견서를 의사나 주치의를 통해서 작성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산재 소견서를 안 써주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 그냥 첨부해서 산재 신청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다 정도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사실 산재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다 다쳤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더 대응할 거냐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규모가 큰 사고면 무조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걸 좀 원칙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병원을 간다면 119를 통해서 하셔라. 왜냐하면 그래야 기록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119를 통해서 큰 사고일 경우에 병원은 119를 통해서 간다라는 것 정도를 머릿속에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에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보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조가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후의 대응도 같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식화해서 회사에, 학교에 보고하고 동시에 노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놓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특히나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업무 때문에 못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일 어떻게든 좀 늦어도 당일 가서 진료를 받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즉시 갈 수 없다면 늦어도 당일날 퇴근하셔서라도 꼭 가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의사한테 내가 뭐 때문에 다쳐서 이 병원에 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컴퓨터에 의무기록지에 기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기록할 수 있게 일하다 다쳤다라는 언급이 그 의무기록지에 남을 수 있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라고 하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요것 때문에 왔어요라고 하는 걸 확인해 놓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진단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건 진단명, 아까 상병이라고 했는데 상병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걸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업무 관련한 사고 이외에도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혹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 이것도 다 산재 대상이 되는 사고들이다라는 것 정도. 해서 운동 경기, 야유회 등반대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모든 사고는 산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재해조사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담당관들이 어, 왜 골병에 들었는지를 확인하러 현장에 나와요. 네.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조회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사고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질병이기 때문에 보통 골병이 걸렸을 때 집에서 일하다가 골병 걸린 거 아니야? 혹은
뭐 운동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생활 습관 때문 아니야?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업무 관련성 조사가 조금 더 한 번 정도의 프로세스를 더 자세하게 거친다. 질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필수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작성 이런 과정들은 동일하게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경위서를 쓰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 수집 내역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병으로 내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어, 근로복지공단에서 10년치 건강보험 수집 내역서라는 걸 떼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깨 때문에 병원을 다녔네. 그러면 요번에 업무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는 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아팠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불승인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아팠던 경험을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그러면 그렇게 꾸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원래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취약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잘 관리를 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어깨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 같다.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산재 신청할 때 어, 재경위서를 꾸미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건강보험 수집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를 좀 겪어야 질병과 관련한 산재 신청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준비할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과학교육 실무원 선생님들이 근무한 이후 현재 두통, 호흡기, 각종 질환 경험하고 시달립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한 40%뭐 이런 이제 설문도 응해 주시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첨부해서 질병 같은 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과학실무, 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이 왜 이런 질환에 걸렸지라고 했을 때 그걸 입증할 자료로서 이런 업무 절차와 과정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는지 예, 한 명의 병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병이라고 한다면 혹은 이전에 그런 질환으로 아팠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 그리고 누군가 산재로 이 병으로 승인된 사람이 있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병원 진단을 잘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받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사고처럼 의무기록지에 남길 수 있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질병도 진단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거를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상의사들은 병원에 가면 뭐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하면 다 필요 없고 바로 수술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치료가 중심이고 또 치료를 하면서도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큰 치료를 뭐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업병과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이 병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왔다라는 걸 입증하는 역할들을 조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선생님들이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기관에 있거나 어, 지역에도 경기 지역에도 직업환경의학과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경기지부 통해서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서 업무 관련 소견서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어, 실험 실습 기자재를 많이 다루는 과학행정 실무사 선생님들의 수근간증과 특기르뱅병 이런 것들, 골병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손의 반복적인 움직임이랑 소나기에 힘을 쓰는 동작이 주 원인이 되고 손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움켜쥐림이 커질수록 부담이 되고 실험기구 세척 등의 반복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거나 드러낼 수 있게 자료를 구성하거나 꾸미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나 파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실험 실습 기자재 이렇게 쌓아 놓으시잖아요. 요걸 들어 올리거나 벌리는 동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무거운 물체를 밀고 당기는 동작에 의해서 그리고 손이 머리 위에 있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업무 관련성 질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추간판 탈출 일명 우리 허리 디스크라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건 이제 무거운 힘을 다루거나 허리를 비틀거나 허리를 회전하거나 어, 혹은 비틀고 회전하는 무언가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질을 취급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골병들뿐만 아니라 중독,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도 특히 지금 오늘 교육을 받고 계시는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이 겪게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용 유해화학물 시약 폐 관리 부실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중독,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산재 신청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암과 희귀 질환의 문제도 업무랑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럴 필요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과로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하게 업무 요구량이 늘어갔다거나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되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요동을 치게 되거나 갑자기 뭐 행사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아침에 출근하거나 야근이 잦아지거나 이런 것들도 심혈관 질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런 게 있었다 업무 과정에 그러면 상관지어서 산재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관련해서 이 누군가 동료가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걸 목격하거나 보시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폭력을 당하는 성폭력 뭐 과정에 피해가 있거나 하면 직업 트라우마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이것도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산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급식조리에서 10년 이상 있으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 뭐 손목과 관련해서 수근관, 삼각, 섬유 복합체 파열, 득개를 변경 이런 거 다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분들만 특별하게 근거 있게 추정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이 현장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빠르게 산재 신청했을 때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라가는 하이패스 경로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급식 조리, 이 교육 공무직 중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산재 신청을 열심히 조직하고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산재 신청이 많았고 산재 승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어찌 보면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 과학행정기술무사 선생님들은 이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 신청을 그만큼 많이 안 했고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내야 우리도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산재 신청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면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요양비 중에서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산재보상에서 일부만 보상된다고 했잖아요.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실비를 통해서나 이렇게 이제 별도의 과정들을 좀 가질 수 있다. 산재보험은 정률 보상주의 있고 그래서 일부만 보상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화상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가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 과학실무사 선생님들은 화상 사고도 많이 입잖아요. 산재화상 인증병원에서는 비급여 치료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비급여가 아닌 산재화상 인증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치료를 받는 과정들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많이 지금 확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병원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재 신청을 하셨을 때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받은 후에 어,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한의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서 치료비를 산재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거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승인 받은 후에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 요양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전원 신청도 옮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런 한방병원 같은 게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걸 조금 전원 시도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취업 치료 가능 이런 것들이 산재 소견서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일단은 당장 학교에 나가지 않고 요양 상태에서가 아니라 근무를 하시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치의가 판단한 거예요. 네. 혹시나 나는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취업 치료가 나오는 게 아닌지 그러면 그 주치의랑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것도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취업 치료하는 중에도 병원을 오가는 건 당연히 치료비는 어, 포함이 되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기간 전체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네, 치료를 위해서 출근하지 않은 날만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중에서 교육공무직 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물 설비, 장비, 유지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경비, 통학보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고용노동부에서 현업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사실은 안전 내 문제가 심각하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현업 노동자들만 포괄해서 보호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실제로 많은 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모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가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 위험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은 다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모두가 일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안법에 예외가 없도록 학교 현장 모두에게 모든 직종에게 산안법을 적용하자는 제기를 같이 해나가기 위한 싸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고시 개정을 위한 요구들을 2023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고, 지금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특수건강검진은 경기도청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북교육청 뭐 등등 일부만 하고 있지, 모든 과학행정실무사 선생님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산안법 보호 체계로 들어가야 이 모든 과정들에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함께 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어, 교육 내용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준비한 교육 간단하게 이제 뭐 내용 나눴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라든가 평소에 궁금증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하신 거 보니까 질문 오늘 강의해 주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채팅방에 특수건강검진 관련한 설명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네네,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특수건강검진은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조금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야간 작업을 한다거나 등등등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우리 과학실무사 선생님들도 특검 대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검 대상으로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과정들 때문에 조금 더 특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예방적으로라도 이 사전 사후에 이제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 대상이다라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